수평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자, 수평 통합은 이제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사업을 조정하는 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2001년도에 그 아메리칸 항공하고 투하기. 여러분들 그 뭐 투하사 하면은 아마 그 영화에서 그 글라디에이터로 나온 글라디에이터 해가지고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했죠. 그 사람이 그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세운 회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그러니까 이 투하기 그리고 투하사 그리고 카니발 회사하고 이제 프린세스 크루즈 회사와 같은 동일 산업에 속하는 두 개 회사 간의 합병을 갖다가 우리가 수평 통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수평 합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평 통합의 하나의 그 유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수평 합병은 이게 통합 전에 두 개 회사가 동일한 시장으로 경쟁 관계에 있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해서 쌍방이 함께 동일한 지리적 시장에 있어서 동일한 상품을 갖다가 판매하고 또 합병으로 인해서 경합하는 합병으로 인해서 타 회사는 경합하고 있던 그 타 회사는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경쟁하던 회사가 이제 합쳐졌을 때 이것이 이제 소비자한테 이익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이 기업이 이 사업을 경영하는 그 시장 환경에 따르게 돼 있죠. 근데 왜 동일한 사업 분야의 회사는 합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 뭐냐면 경쟁사를 갖다가 이제 합병을 함으로 해서 이제 그 시장 자체에서 더 이상 경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반트러스트법이라고 있어가지고 이제 공익에 반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이 합병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경쟁자를 갖다가 없애는 거였죠. 합병을 통해서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규모의 경제에 인한 비용 삭감을 통해서 이제 이익을 증대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호텔의 4분의 3 정도는 체인 호텔이고요. 그리고 인터컨티넨탈과 리조트 회사의 가장 탑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쿨만의 JJ 쿨만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동일한 서비스 수준의 호텔이 두 개가 있어요. 그죠? 하나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호텔, 또 하나는 독립 호텔이에요. 이렇게 인터컨티넨탈과 JJ 쿨만 같은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체인이 일부인 이 인터컨티넨탈 같은 경우에는 항상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쿨만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운영 비용의 문제 때문에 경쟁에서 어떻게 해요? 작아질 수 있는 경쟁에서 질 수 있는 그런 지기 쉬운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호텔 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호텔 객실 수가 많기 때문에 이 오퍼레이션 비용 같은 경우도 어때요? 운영 비용 같은 경우도 한번 침대 객실 내 그 침대를 갖다가 객실 내의 침대를 갖다 바꾸는 데 있어서도 대량 구매를 하기 때문에 싼 값에 갖고 올 수도 있는 것이죠. 린넨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종업원들을 갖다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도 교육비 같은 것도 훨씬 덜 들겠죠.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갖다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2002년 연방 파산법 제11조에 의거해서 버젯 렌트카 회사 같은 경우요. 이제 샌던드 회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정에서 이제 허가가 내려졌어요. 근데 이제 샌던드 회사는 이미 그 ABS 회사를 갖고 있죠. 이미 다른 그런 그 렌트카를 소유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합병을 하면 미국 내에서 제2위 규모의 그 렌트카 회사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두 개의 회사를 합병해서 이제 하나의 그 브랜드로 놓은 것이 아니라 그 포지셔닝을 달리해서 두 개의 렌트카 회사를 별도로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 그 샌난드 회사가 이 그 ABS 회사하고 버젯 렌트카 회사 갖다가 두 개를 갖다 통합을 했으면 간접 보민이나 관리 기능 같은 것을 통폐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당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을 것인데 이러한 것은 하질 않았죠. 예. 근데 그만큼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합병이라는 것 자체가 이 소비자와 사회 경제 효성을 갖다가 높이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수평통합 같은 건 반드시 합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항공회사의 제휴라면 이제 복수의 항공회사가 별도 회사로서 그 체제를 유지한 대로 그 마케팅이나 운행 계획 그리고 그 타의 사업 활동을 협력하거나 조정해 보는 일인데요. 그 제휴가 1996년에 이후에 돌연히 많이 이런 경우가 이런 케이스가 많아졌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예로서 보면 이제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스타 얼라이언스라는 그러한 그 제휴 업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몇 개의 유럽이나 그 미국 쪽, 북미 대륙 그 항공사와 함께 이 어떤 그 별도 회사로서의 어떤 그 마케팅이나 운행 계획만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협력 체제를 갖다 유지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항해서 대한항공 쪽은 뭐예요? 스카이팀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것이 이제 델타항공 그리고 에어프랑스, 에어 이탈리아, 노스웨스트, KLM 네덜란드 항공 이런 팀이 속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항공회사의 그 제휴는 그 마케팅 노선 및 그 파트너가 운행하는 곳에 코드 쉐어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항공기 편의 자사의 편명을 갖다가 이용하고 있는 그 객실이나 화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것이죠. 자, 다른 마케팅면 조정은 마일리지 프로그램의 그 상호 단계로 들어가가지고 파트너 항공사의 그런 마일리지 적립을 갖다가 같이 이제 해가지고 그 무료 항공권, 어떻게 보면 무료 항공권이 아니죠, 인센티브 항공권이죠. 이것을 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들의 제휴가 경쟁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리적으로 다른 시장에 있는 그죠? 기업 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편익에 대한 경제 효율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이게 그래서 이제 경쟁을 갖다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지리적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쟁을 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경제 효율을 갖다가 높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근데 이것에 대한 그런 명확한 그런 증거는 없다는 소리죠. 이 본문의 내용이. 자, 유나이티드 항공하고 이제 그 외국 파트너와의 제휴 같은 경우 어떤 승객의 편의성을 갖다가 높이고 있는데요. 그 어떤 그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그 스카이팀 내에서 아니면 그러니까 에어 얼라이언스 스타 얼라이언스 그 내에서 그 협력하고 있는 그런 파트너끼리 그 중복 노선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이 그 기업 간 경쟁을 갖다가 저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이와 같이 기업 간 조정이 신규 기업의 참여의 가능성을 갖다 저해하는 것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항공회사와의 어떤 그 제휴를 계획하고 있는 그 미국의 항공회사 같은 경우에는 협정 실시 전에 우선 반트러스트법을 갖다가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어떤 법리적인 해석을 경영하는 거에 앞서서 정부의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수직 통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투입물을 공급하는 타기업, 이제 후방 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제 상품을 구입하는 타기업 전방 통합이죠. 이 둘 쪽 어느 쪽인가를 갖다가 매수해서 합병하는 것을 이제 수직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후방 통합은
호텔 경영자가 호텔 클리닝 서비스, 린넨 서비스죠. 이런 것들을 갖다 외부업자한테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회사에서 그런 부서를 두고선 그 경영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회사 내에서 행하는 어떤 그 회계라든지 청소 작업 그리고 조경 또한 비서 업무에 대해서도 이 같은 이야기가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이들 서비스들은 실제로 이제 외부 업체에서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죠. 이제 아웃소싱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모든 기업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들어가서는 수직 통합을 갖다가 행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호텔의 최초부터 그 자기 회사 내에 그 호텔 클리닝 서비스를 갖다 시작하고 그럴 필요는 없죠. 이것이 그 사업이 이제 그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갖다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아니면은 뭐 클리닝 업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타기업을 갖다가 사가지고 이제 합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수직 합병이라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무슨 뭐 롯데호텔 같은 경우가 이제 클린토피아라든지 아니면 좀 더 좀 고급 그런 그 시장에서 좀 브랜드가 있는 그런 클리닝 대표 회사를 갖다가 사게 될 때, 그죠? 뭐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고급 뭐 명품 의류라든지 좀 이렇게 더 세세히 관리해야 되는 그런 옷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직 합병으로 인해서 이 기업은 이전의 시장 경계를 초월해서 사업을 확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 그 한진해운인가요? 한진이죠.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그 물류를 좀 다루고 있으니까 또 그 한진 택배라든지 택배 서비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이게 뭐 공항 내에서 늦게 도착한 그런 그 짐을 갖다가 보내주는 그런 사업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커질 때 하나의 택배 사업부로 이게 발전을 한다든지, 그죠? 뭐 이러한 서비스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은 그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처리를 해주는 그러한 사업부를 하나 그 공항 내에 있는 다른 서비스를 사가지고 그것을 대한항공 브랜드를 달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전방통합은 이를테면 항공회사가 스스로 기획한 패키지 여행을 판매하기 위해서 독립된 그 투어 오퍼레이터 회사를 시작할 때 생기죠. 그래서 대한항공 그 사이트나 아시아나 사이트 들어가면은 아마 거기 제휴되어 있는 그런 패키지 여행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항공사 스스로가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건 뭐 정확히 그것은 제가 좀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요. 코레일 같은 경우는 정확히 뭐예요? 코레일 개발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철도 티켓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그 패키지 여행도 그 안에서 다 기획을 해가지고 패키지 여행을 팔고 있죠. 그런 것을 이제 전방통합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떤 그 전방통합을 통해서 명백하게 항공송 서비스는 해당 팩 여행 가운데 중요한 서비스의 하나로 포함되는 것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아메리칸 항공 그 베케이션 회사라든지 노스웨스트 항공은 노스웨스트 항공 월드 베케이션 회사라든지 다른 항공회사의 어떤 그 각자 항공 여행 회사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우리 그 대한민국도 그 칼기죠, 그 대한항공이죠, 대한항공하고 그 아시아나하고 해가지고 호텔팩 같은 거 굉장히 떴잖아요, 그죠? 향후 지금 한 10몇 년째 지금 쭉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이제 패키지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그 어떤 같이 몰려서 다니기 싫어하는 어떤 젊은 세대라든지 또 그 리핏 비지터들, 그러니까 계속 패키지를 한번 이용했던 사람들은 또 다른 걸 갖다 경험해 보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기에 맞는 어떤 스페셜한 상품들을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페셜 인터레스트 투어리즘 해가지고 SIT 투어리즘 쪽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연구 주제를 한번 잡을 때요. 그래서 이러한 그 스페셜 인터레스트 투어리즘, 특히 국내인들이
어떤 그 관광 여가를 갖다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이런 상품에 따른 어떤 그런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굉장히 관심 가는 일이겠죠. 그리고 수직 통합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관광 사업에 있어서는 통합에 의해서 마케팅과 유통 판매의 비용을 경감할 수 있겠죠. 그죠? 수직 통합은 생산이나 판매 각 단계에 있어서 사업 거래세가 부과되는 관할 구역의 기업세 부담을 경감하게 되고요. 그리고 후방 수직 통합으로 인해서 기업은 공급 조건에 관해서 외부 기업과 굉장히 빈번하게 교섭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간 소모가 많은 데는 것을 갖다가 줄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 내의 일이기 때문에 뭐 세금 계산서를 끊어서 아웃소싱을 만약에 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를 끊기 때문에 이게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세금에 대한 문제도 피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오퍼레이션 비용을 갖다가 경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경제성을 가지고 따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성이 충분히 크다고 생각될 때 이 수직 통합을 실현하는 기업은 수직 통합을 하고 있지 않은 기업보다도 많은 경쟁 우위를 갖다가 손에 잡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관광 산업에 있어서는 이제 대규모 수직 통합 기업과 소규모 비수직 통합 기업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통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비용 우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봤을 때 소규모의 비수직 통합 기업을 업계에서 추방시켜 버리는 만큼 크게 이러한 비용 우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관광 상품은 굉장히 이질적인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소규모의 기업에도 제품 차별화를 통해서 이 적절한 빈틈 시장을 갖다가 발견하면 쉽게 살아남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때때로 보면은 이 후방 수직 통합의 목적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리스크를 갖다가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중요한 투입물의 공급을 기업이 통제하는 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레젠트라든지 이제 하와이안, 홀리데이 회사 같은 그 대규모 투어 오퍼레이터 회사 같은 경우에요. 미국 본토에서의 어떤 패키지 여행객을 수용될 만큼 충분한 객실 수를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와이에서 자기 회사 호텔을 갖다가 가지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한 그 투어 오퍼레이터 회사가 그 호텔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객실이 공급을 갖다가 확실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시중에서도 우리가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 어때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그 커피콩 그 농장을 갖다가 이제 사죠. 스타벅스가 그걸 사가지고 어떤 그 커피의 요즘에 기후 조건도 많이 달라지잖아요. 이 지구 환경 자체가. 그래서 이제 커피 농장에서 이제 뭐 이런 그 기후에 의해서 이게 그 공급하는 그런 커피 값이 이렇게 등락을 하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농장을 소유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맥도날드도 마찬가지로요. 맥도날드는 어떻게 해요? 그 고기, 그죠? USD 해가지고 미국 축산업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그 다른 형태의 어떤 그 협력을 통해서 그런 그 공급 리스크를 갖다가 줄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방 수직 통합의 우위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최종 상품의 품질 관리 같은 것이 보다 우수하게 되겠죠. 그죠? 공급 리스크 같은 경우 어떤 그 공급에 모자라 가지고 가격이 오르거나, 그죠?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고 또 이런 퀄리티 관리가 굉장히 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외식 기업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기업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공급 리스크 관리, 즉 어떤 그 전방 수직 통합을 통한 공급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그런 주제들 갖다 많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리 디와이어타라는 사람은 이제 수직 통합 같은 경우는 오스트라리아에 투자하는 일본 관광객의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 관광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품질을 갖다가 굉장히 의식을 하기 때문에
수직 통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본 관광객들에 있어서 굉장히 일본 관광객을 갖다 상대하는 그런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수직 통합에도 무슨 중요한 어떤 결점이 있는데요. 수직 통합을 실현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이 사업 운영상의 유연성을 갖다가 잃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경기가 호황일 때는 괜찮아요. 뭐죠? 판매고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경기가 호황일 때는 괜찮은데 경기가 기대 이하이고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 그죠? 그럴 경우에는 어때요? 기업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뭔가요? 인건비죠. 한 사람 원래 봉급을 갖다가 한 4천에서 5천 정도 주려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그러한 기업에서 드는 비용은 그보다 훨씬 많이 들게 되죠. 그죠?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데스크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거기 다 부동산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트레이닝비라든지 나중에 퇴직금 산정이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따졌을 때 이 사람이 그 적정 어떤 그 요율만큼의 이윤을 갖다가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레이트를 갖다 갖고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요. 구조조정 상태가 딱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계속 고정비로서 계속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그 리스크가 많이 줄게 되는 건, 그러니까 리스크가 이제 변동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구조조정 상황에 됐을 때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자유롭게 자르고 그리고 또 뽑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노무법 자체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약직 같은 것이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이제 IMF 이후에 그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그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그 가장 많이 고정비로 들어가고 이게 그 고정비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사람에 대한 그런 인건비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무튼간에요. 이러한 그 호황이 아닌 경우, 불황일 경우에는 그 아웃소싱을 했던 그런 회사들은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계약만 어떻게 해요? 유한 조건에서 그 계약을 하고 그것을 파기시켜 버리면 되는 거죠. 이를테면요, 그 호텔 같은 경우 클리닝 회사와 계약하고 있는 호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주문을 갖다가 취소해도 돼요. 근데 안에 어떤 클리닝 그런 파트에 룸 클리닝을 갖다 하는 그런 그 직원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요? 자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그 고정비를 갖다 지속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수직 통합 기업의 방향이 그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한 그러한 조건을 갖고 있죠. 자, 컨그로머터리 파트인데요. 컨그로머터리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재벌, 우리나라 치면 재벌이라는 말인데 이제 복합기업이라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차와 식품 같이 전혀 관련 없는 부분을 그 지배 아래 두고 있는 기업. 이는 하나의 기업 아래 몇 개의 다른 사업부가 존재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컨그로머터리 형성은 주로 뭐예요? 경제적 이윤 동기에서 이게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성공한 그런 재벌 기업들은 많지가 않아요. 가장 성공한 사례는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스하고요. 그밖에 이제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독일의 지멘스, 그리고 인도의 타타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1960년대에 나왔던 그런 개념들이죠. 그래서 미국의 합병붐을 일으키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컨그로머터리 통합이라는 그런 시장의 어떤 그런 구조, 그 기업 구조가 있는데요. 제3의 통합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컨그로머터리도 보통 이제 제3의 그 통합 형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관광 산업에서도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몇 개의 어떤 유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항공회사가 대규모 호텔 및 대형 버스 회사와 합병하는 사례가 또 하나의 이러한 그
컨그로머터리 형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합병으로 인해서 복수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으로 변모한 사례죠. 그리고 제품 확대 합병, 프로덕트 익스텐션 머저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공사업과 보안 관계에 있는 상품을 다루는 기업을 매수하는 일로 인해서 이 항공회사의 상품 라인이 확장되는 경우죠. 그래서 호텔과 대형 버스 서비스는 항공 수송 서비스의 생산에 있어서 직접적인 투입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수직 합병으로 보는 일은 어떻게 해요? 될 수 없죠. 그래서 약간 이게 수직 합병하고 좀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개념 같이도 보이는데 어때요? 생산에 있어서 직접 투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수직 합병으로 보는 일은 보지는 않습니다. 또 컴플레멘터리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보완적 통합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샌댄스사 같은 경우 이 보완적 통합의 예를 갖다 우리가 한번 사례로 알 수 있는데요. 하워드 존스나 데이스인 그리고 ABS 렌터카 그리고 디스카운트 항공권 판매사 그리고 갈릴레오 인터내셔널하고 이게 대행 예약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타임쉐어 부동산이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콘도 대명 콘도 같은 걸 이제 타임쉐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콘도 회사를요. 근데 이런 걸 다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동 회사가 이들 다른 기업을 매수를 통해서 기대한 일은 각각의 기업이 서로 고객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그래서 통합적 마케팅을 갖다가 이 동 회사의 밑에 있는 이러한 자회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마케팅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보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다양한 기업 간의 어떤 그 상승 효과를 노린 거예요. 그래서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재무 분석가들이 샌댄사는 마케팅 그 자체이다. 그들 회사는 다수 유통 채널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각각 여러 회사를 통해서 어떤 그 서비스의 그런 채널들을 갖다가 마련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상승 효과를 노렸던 것이죠. 그리고 합병은 지리적 시장도 확대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시장 확대 합병이라고 그래가지고 호아우섬 호놀룰루에 있는 어느 대형 버스 회사가 마우섬에 있는 동일한 산업을 하는 기업을 매수하는 결단을 내렸어요. 자, 이를 통해서 두 지역 시장에 동일한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요. 이를 시장 확대 합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품 확대 합병하고 시장 확대 합병은 이전에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 관계가 아닌 기업들끼리 합병이기에 일반적으로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전혀 다른 사업 분야의 그런 기업을 매수하는 일도 있는데요. 이를테면 2001년 일본의 금융기관인 노무라 인터내셔널 사가요. 메른디안 호텔을 갖다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합병이 이게 순수한 컨그로머터리 통합이면서 일반적으로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컨그로머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르겠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재벌해가지고 재벌에 이렇게 예전 어느 정권에 이제 재벌을 갖다가 해체한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어요. 근데 일단 이제 컨그로머터리의 어떤 장점 같은 경우, 그죠? 시장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경쟁을 갖다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그 서비스를 갖다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마케팅을 갖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은 그 컨그로머터리 그 시장의 구조, 그래서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이라든지 한국 시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광산업에 있어서의 그럼 그 다국적 기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다국적 기업 또는 초국가 기업에서 2개국 이상을 걸쳐서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갖다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국제관광 같은 경우에는 그 멀티 데스티네이션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있죠. 그래서 이 다수의 나라에 여행하게 되니까 다국적 기업이 관광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관광 산업이 다국적 기업의 중요한, 그러니까 좋은 그러니까 국제 호텔 체인 회사 같은 경우인데요. 힐튼 호텔 같은 경우요. 격진 수가 총 32만 7,487개요. 2001년 기준입니다. 좀 이렇게 뭐 업데이트가 지금 되진 않았는데요. 1986개의 호텔 수는 뭐 1986개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 세계 체인망을 활용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국외에서의 어떤 그 사업을 확대할 때는요, 국외에 직접 투자를 하는 일도 있죠. 예. 근데 왜 국외로, 해외로 기업이 진출을 하는가? 왜 국외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유가 있어야겠죠. 국내 호텔 또는 국내 기업이 국외에 투자하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 자국 시장을 넘어서서 사업을 성장시키는 일인데요. 특히 국외 시장이 대규모로 확대 성장하고 있는 경우,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 시장이 포화 상태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니즈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쪽 그 나라에서는 그 돈을 투자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시장은 있는데, 그죠? 그럴 때 이런 그 국외 시장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1970년대 같은 경우에는요, 국외 여행을 나가는 일본인 수가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다고 하는 이유에서 사이판, 괌, 하와이 같은 경우는 일본인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국외 관광지로 되었죠. 그래서 일본이 프린스 호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직접 하와이에 가서 고급 호텔을 갖다가 샀어요. 예, 그래서 다국적 기업으로 변모를 했고요. 이것은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하와이 여행에 나가게 되는 그 일본인 고객, 자국 여행객들을 갖다가 노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명콩도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니까 이제 관광 공사에 가면은 관광 뉴스레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그 저가 항공사를 갖다가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떤 형태로든 그 협력의 그런 협력을 갖다가 해서 지금 아마 어느 항공사하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항공사 하나 갖다 소유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자기네들이 멤버십을 갖다가 이제 국외로까지 넓혀서 콘도 회원권을 갖다 팔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프린스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관광객의 90% 이상이 일본인인 괌과 사이판에 있어서 대부분 고급 호텔이 일본인 소유하에 있죠. 그죠? 90% 이상의 일본인인 관광 사이판이 이제 고급 호텔 시장이 커지게 됨에 따라서 일본인 사람들이 굉장히 투자를 갖다가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국내 호텔에 국외에 진출하는 다른 또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브랜드나 품질, 그리고 표준 서비스에 대한 평판이라든지 예약 시스템이라고 하는 어떤 독점 자산의 가치를 갖다가 활용하는 일인데요. 이 힐튼 호텔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다수의 국가에서 힐튼은 자국에서 배양한 어떤 그런 시장 지배력, 그죠? 그 나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합병을 통해서 그리고 오랜 시간의 어떤 경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영업을 통해서 갖췄던 그런 시장 지배력을 갖다가 이제 이용해서 이제 외국 시장까지도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러한 그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저비용까지도 이룰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고급 호텔들을 그 국외 그 바깥 그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그 좋은 그런 가격으로 공급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었죠. 자, 그럼 이런 다국적 기업은 관광산업의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다국적 기업은 집중도가 높은 산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뭐예요? 이윤이 초과 달성이 가능하죠. 그래서 근데 이러한 기업들 중 대부분 보면 이것이 대기업이 많이 속해 있는데요.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례의 내용들이 이들이 기업도 또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국외의 과점 시장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다국적 기업이 수입국의 경쟁 기업과 공모해서 가격이나 생산량을 갖다 통제하는 그런 담합의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기업과 국내의 그런 기업들이 공모해가지고 이렇게 가격이나 생산량을 통제하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가 않고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러한 시장들을 갖다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도 이 리차드 케네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이제 다국적화가 산업의 집중도를 다시 높이는가? 그렇죠? 산업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게 뭐였어요? 경쟁도가 없어지는 거죠. 예. 아니면 아닌가? 경쟁도가 높아지는 거죠. 아닌 게 높아지는 거고 산업의 집중도가 있는 것이 경쟁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죠? 또는 경쟁을 져야 하는가 아닌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어떤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이제 좀 필요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집중도가 낮은 관광 산업에 있어서는 그죠? 집중도가 낮다는 건 뭐예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죠. 낮으면 낮을수록 치열해지겠죠. 이러한 외국 기업의 참가는 무슨 의미를 지느냐 하면요. 이것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갖다가 넓히게 되는 거죠. 소비자의 공급자 입장이 아닌 소비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경쟁의 저해가 아닌 경쟁을 자극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에 있어서 소액 자본의 소규모의 기업이 지배적이고 이제 참여와 퇴출도 굉장히 용이한 그러한 시장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두아이어 같은 사람들은 세계의 관광 서비스 시장은 과점 경쟁 상태에 가깝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추측이죠. 예, 근데 집중도가 높은 시장이나 산업, 즉 경쟁이 별로 없는, 그죠? 이를테면 미국이 항공기나 렌터카 산업에 대해서 있어서는 격렬한 기업 간 경쟁인데 전개되고 있어요. 집중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런 미국의 항공기나 렌터카 산업에 있어서는 격렬한 기업 간 경쟁이 전개되고 있고요. 미국의 정기 여객 항공 산업과 렌터카 사업은 시장의 경쟁이 대단히 격렬해요. 그래서 관광 산업 기업은 대부분의 경우 전국 시장보다도 오히려 지역 시장이 또는 더욱 좁은 시장에서 사업을 행하고 있죠. 따라서 경쟁의 정도는 장소가 다르면 굉장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산업의 전체상은 다시 말해서 대단히 경쟁이 격하고 일반 소비자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선택이 제공되고 있는 산업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공급자에 있어서 이제 관광지로 가는 방법에 대한 걸 갖다 이제 한번 이번에 세 번째죠. 이제 공급자 파트의 어떤 두 번째로 있어서 관광지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새 자동차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자동차 국가로 해서 맨 처음에 이제 모텔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또 항공회사 같은 경우 이제 여행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하드 드라이브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여행업자는 모두 항공회사의 토대에 있는 디렉터리 같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텍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늘과 도로 해가지고 어떠한 운송수단을 갖다가 쓰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하늘은 이제 해외로의 제1 교통수단, 도로는 국내 여행의 중요한 교통수단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소비자에 의해서 이제 여행 수단 선택의 어떤 결정 요인이 있는데요. 이제 여행지가 아니라 여행 수단의 선택입니다. 어떤 그 여행의 쾌적도나 안전성, 그리고 자유, 편리도, 유연성, 여비, 시간 비용이 소비자의 여행 수단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죠. 그래서 여행 수단이 다르면 소비자의 효용도 다르며 들어가는 비용도 시간 비용도 다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행에서 소비되는 시간은 승객 시간과 터미널에 가고 오는 이동 시간, 그죠? 그리고 여행 그 자체의 시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교통수단의 스피드에 의해서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여행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점은 여행객의 자유, 그리고 유연성, 편의도, 즐거움, 뭐 이러한 요인들이 있고요. 항공기로 인한 여행 선택은 자동차 여행의 이점을 잃게 되는 대신에 굉장히 스피드하단,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여행 거리가 길면은 어떤 승객 시간이나 터미널에서의 접근 시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됐죠. 그래서 주거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여행 시간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거리,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왕복 150km 이상이 되면은 150km 이 스피드의 이점이 굉장히 어떻게 명백히 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철도 버스에 대한 어떤 여행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단거리 여행에서는 이제 자동차 여행을 갖다가 극복을 못 하는데요. 장거리 여행에서 항공기 또 스피드를 이길 수 없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단거리 여행에서 어떤 자유로움과 그 플렉시블한 것들, 그리고 항공기로는 스피드를 이길 수 없는데 철도와 버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성과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가장 강점이죠. 그래서 철도하고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와 항공기 사이에 있는 어떤 틈새 시장을 갖다가 이용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자동차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솔린 가격의 폭등에 따라서, 그죠? 유가 폭등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이제 버스나 철도라고 하는 어떤 그 교통 공공기관을 통해서, 공공교통기관을 통해서 원거리 휴가지로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11 테러 공격 이후에 항공 여행에서 자동차, 버스, 철도 여행으로 경쟁 노이가 또 이렇게 이동된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의 교통 수단이 어떤 그 시큐리티 부분을 갖다가 그것을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또 하나의 수요나 공급 체계가 이제 트렌드로서 이제 확 바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9.11 공격 전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공항의 혼잡도를 갖다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2배의 시간, 약 8시간 많이 운전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200에서 400마일의 상용 200에서 400마일 정도의 거리를 이동하는 상용 항공기 여행 비율이 22%나 감소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크루즈 관광 같은 경우는요. 크루즈 관광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드 같은 경우는 이게 먹히지 않는, 그죠? 어떤 하나의 결정 요인이 될 수 없는 그러한 관광이죠. 그래서 그 여행 일정 자체, 그리고 그 이동 수단을 타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휴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체험이죠. 그래서 크루즈선을 갖다 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목적지인 것이죠. 목적지인 건데요. 그래서 근데 이 크루즈 관광 같은 경우는 가장 첫 번째로 놔야 될 그런 그 장점이 뭐냐면 가장 이 피스트죠. 그래서 식사죠, 식사.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기 요소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스트레스라든지 번잡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면을 또 살펴본다면은 일반적으로 항공기나 육상교통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안락한 그러한 여행을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고령의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래서 이러한 그 크루즈 여행객 이용객들이 그 평균 연령을 갖다 프로파일로 한번 찾아보면은 42세 이상이 보통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코투어를 갖다 가는 그러한 여행객층을 갖다가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족 여행객이 굉장히 이 시장에서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북미 여객선 시장,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어떤 그 크루즈 여행 시장은 이제 매년 8.4% 정도로 이 그 국제 관광 성장률 평균보다도 거의 한 2배 가까운 그러한 그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자, 근데 요새는 보니까 이제 북미 쪽에서는 이런 그 특별한 이벤트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열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크루즈를 타고 그 안에서 신혼 여행이 아니죠, 수년 여행이 아니죠, 그 결혼식을 갖다가 이제 크루즈 내에서 열고 하는 그러한 것도 지금 그런 상품이 팔고 있는 것도 제가 실질적으로 한 10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봤어요. 예, 그 마이애미 쪽에 그 회사에서 그런 쪽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랑 신부 측 그 가족들 다 해서, 그리고 또 지인들까지 해서 이 크루즈 선 내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또 특별한 시간을 갖는 좀 이렇게 굉장히 낭만적인 어떤 그런 결혼식을 갖다가 이제 상품으로서 개발을 했더라고요. 예. 거기도 이제 그리고 이제 숙박업에 대한 어떤 크루즈 산업의 커다란 이점이 있는데요. 숙박업과 비교했을 때 크루즈 같은 경우는 이동이 가능한 숙박수단이죠. 예, 그래서 노선 변경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시장 조건의 변화가 있는 경우, 호텔 같은 경우는 그 데스티네이션이 인기가 없어지고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몰라요. 마이애미 그 사우스비치 같은 경우에 대규모 그런 아파트 그 렌트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옛날에는 그 굉장히 한 뭐 400실, 500실 되는 그러한 큰 호텔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그 호텔들을 갖다가 아파트 렌트로 바꾸면서 아파트 그 숙박시설로 바뀐 거죠. 예, 일반 관광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 월세 형태의 아파트 회사로 바뀐 거죠. 근데 이제 가장 계속 살아남고 있는 거는 소규모의 어떤 그 부티크 호텔들이죠. 예. 그렇게 이게 바뀔 수밖에 없죠. 예, 이런 그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요, 호텔 같은 경우는요. 왜냐하면 호텔을 갖다 이동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 산업이 죽어버리게 되면, 그죠? 아니면 어떤 그 소비자의 취향이 바뀌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크루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뉴욕하고 뭐 이런 그 이쪽 그 동부 연안을 갖다 하다가 뭐 이렇게 테러가 났다, 그러면 바로 그것을 갖다 어디로 빼요? 지중해로 빼서 지중해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또 다시 다른 그런 그 마켓으로 옷을 이렇게 이동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시장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플렉시블하게 갖다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잠재적으로 각 노선에 있어서 경쟁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항공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항공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노선에 취항을 했다가 점점 줄게 되면 어떻게 해요? 노선 그 사람이 줄게 되면은 다른 쪽으로 옮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숙박업에 대한, 그러니까 호텔 산업에 대해서 같이 연동해가지고 이제 크루즈 산업 같은 경우는 뭐예요? 숙박과 어떤 이동이 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항공 산업보다도 더 어때요? 어떤 그 잠재적으로 어떤 그 시장 조건이 변화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요? 그 변화를 할 때 더 효과가 더 높은 거죠.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크루즈 같은 경우는 또 그렇고요.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뭐냐면 캠핑카. 캠핑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캠핑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요. 국내 시장에서.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모텔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또 다른 와칭 인더스트리에서의 어떤 그 캠핑카와의 어떠한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 그러한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이러한 그 이동과 함께 숙박이 가능한 것들. 그래서 캠핑카, 크루즈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인기 있는 어떤 국내 관광 시장, 예,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캠핑카하고 크루즈 같은 경우는 다른 게 뭔가요? 크루즈 같은 경우는 보통 국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예,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 시장 같은 경우는요. 근데 캠핑카 같은 경우는 뭐예요? 국내 시장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크루즈에서 오너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해가지고 고가이면서 고정자산인 선박을 어떻게 가장 높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재빨리 재배치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자, 실제로 9.11 테러 공격 후에 1개월 이내에 크루즈사의 대부분 선박을 지중해에서 알래스카나 멕시코, 카리브 지역, 미국에 가까운 지역으로 옮겼죠. 그 결과 미국인 여행객이 대부분이 항공기 대신 선박을 이용해서 그것을 항공기 대체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항공기 여행의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미국에 대해 그러니까 어떤 여행 산업이 이제 발달함에 따라서 어떤 규제 부분과 함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항공 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산업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 건 이제 19세기 후반인데요. 미국은 이제 미국에는 이제 대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경쟁력을 막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갖게 한다고 믿었죠. 그래서 1930년대 대공황이 시장 경제에 대한 미국인의 자신감을 잃게 했어요. 그래서 국내 교통이나 안전경비, 은행, 농업을 포함한 많은 산업에 새로운 규제를 하게 되는 움직임이 가속하게 되었죠. 그래서 1938년도 미 의회가 민간 항공법을 갖다 성립시켰는데요. 그래서 민간항공위원회라는 그 미국 항공 산업에 있어서 운임 참여, 퇴출 같은 것을 규제하는 그런 위원회를 뒀습니다. 그래서 민간항공위원회의 어떤 규제는 그러니까 주와 주죠, 스테이트 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회사에만 규제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법률의 토대에서 신규 참여를 생각하고 있는 그 항공회사는 노선 참여가 공공의 편의성과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지 어떤 신규 참여를 갖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민간항공위원회가 항공산업을 하려면 이것은 뭐예요? 공공의 편익성과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참여가 결정이 되었죠. 그래서 CAB 같은 경우는 하나의 노선에 2개나 3개의 항공회사 참여를 갖다가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CAB 같은 경우는 항공 운임이나 참여에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비행 편수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제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떤 이런 규제에 의해서 경쟁의 그런 형태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행 편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항공회사는 운임 위에 다른 수단, 그죠? 그것을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내의 오락성이나 쾌적성, 그리고 대형 항공기냐, 뭐 좌석이 얼마나 서비스가 좋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편명이 얼마나 맞느냐,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경쟁이 되겠죠. 그래서 운임은 CAB의 규제하에 높은 그대로 항공회사는 규제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참여 규제에서 잠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초과 이윤이 가혹한 비가격 경쟁 때문에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얻는 이익을 가지고 편수를 더 늘리거나 기내 안에 있어서의 어떤 오락성이나 쾌적성을 갖다가 높이는 데 있어서 그것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떤 그 초과 이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얻질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1970년대 석유 위기가 산업 규제 완화의 어떤 계기가 돼요. 그래서 1970년대 원유 가격 급등이 확장적인 금융 정책과 함께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키는 결과가 되었는데요. 보통 이 정치가들이 주요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처방이라고 믿게 됐죠. 그래서 규제 완화에 의해서 경쟁에 직면하게 된 기업은 어떻게 해요? 서로 가격을 그 전까지는 어때요? 규제에 의해서 가격을 갖다 높게 책정하고 이익이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시 그 경쟁에 투입함으로 인해서 별 이익이 없었죠. 근데 이제는 어떤 규제 완화에 따라서
새로운 경쟁이 형태가 이제 직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업의 가격을 낮추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쟁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 같은 것을 갖다가 촉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을 갖다가 촉구하게 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항공회사는 산업 규제 완화를 갖다가 굉장히 환영을 해요. 그리고 규제가 완화된 환경에서는 주가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오퍼레이션이라든지 세일 쪽이 아니라 이러한 그 댐 매니지먼트 쪽이죠. 디폰 어널리시스 보면 그래서 어떤 주가에 의한 어떤 이익 실현 같은 걸 갖다가 기대를 했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1970년대 중반에는 시장의 규제 완화가 서서히 또 높아졌어요. 그래서 운수, 금융, 통신,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가격, 참여, 퇴출에 대한 제한이 풀어졌어요. 규제 완화가 점점 더 높아져서 그래서 40년에 걸친 엄한 규제 이후에는 1978년 항공자유화법을 제정시켰죠. 그래서 미국 항공산업의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하였는데요. 그래서 민간항공위원회 CAB는 결국 1985년도 1월 1일 날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의 효과에서 이제 허브앤 그 스포크 시스템과 연결시켜서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항공자유화의 어떤 그 중요한 효과로 산업 내에서 이 허브앤 스포크 시스템이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비행기 그 딱 타시면은 국내선도 좋아요. 딱 무슨 뭐 이렇게 각자 무슨 소개 안내 책자가 있죠. 보통 보면 이렇게 뭐 지도가 막 이렇게 있고, 그렇죠? 각 대륙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이런 식으로 막 한 군데에서 노선 쫙 가고 또 뭐 여기서 또 막 이어지고, 그죠? 뭐 여기서 막 이어지고, 여기서 이어지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러한 그 항공의 어떤 그 허브가 되는 공항이 있고, 그죠? 그것을 통해서 이런 스포크처럼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러한 모양. 이거 갖다가 이제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시스템 토대에서 여행객은 먼저 그 조그마한 외딴 공항, 그죠? 외딴 공항을 우선 우리가 스포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규모가 큰 연결 공항에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죠? 보통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비행기 날아가는 거 보면은 많이 취향이 안 된 데는 어떻게 돼요? 뭐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편명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 외곽에 있는 그런 도시까지 들어가려면 또 다시 한번 갈아타죠. 그래서 외딴 공항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이 허브 공항에서 항공기를 갈아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시티페어 마켓으로는 원활한 직항 서비스가 제공하는 만큼 충분히 시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보다 자유로운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해서 항공회사는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을 채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싱글 캐리어 서비스 항공회사는 보다 충실한 연결 운항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할 수 있고요. 예. 근데 이런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과 연결시켜가지고 저가 항공사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허브 항공사, 그러니까 허브 항공사가 아니죠. 허브 공항에는 많이 취항을 안 해요. 유럽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파리 같은 경우도 그 파리의 제일 큰 공항이 어디죠? 샤르르드골 공항인가요? 예, CH인데 그쪽으로 대부분 날아가질 않아요. 예. 이런 이지젯이라든지 뭐 이런 그 애플비라든지 저머닝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거기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외곽 공항들을 많이 이용을 하죠. 예, 왜냐? 이 저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쪽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보면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시간 많고 좀 고생스럽게 가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거기 뭐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이제 새벽에 도착하거나, 그죠? 편명이 끊겨지거나 버스가 없거나 연결이 안 되거나 뭐 이런 거 굉장히 싸죠. 계속. 예. 그래서 모든 조건이 동일하면 보통 대부분 직항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승객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행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운항 노선을 새로 바뀌거나 집약하거나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항공회사는
허브공항에서 대형 항공기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죠? 또 이 허브공항을 보통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항공기 들어가는 것도 다르죠. 큰 공항, 큰 그 항공기를 갖다가 이제 이용하느냐, 소형 항공기를 이용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다 큰 항공기를 갖다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운항 비용이 삭감이 되죠. 그래서 어떤 경쟁적으로 규제 완화된 환경에 의해서 절약된 비용이 적어도 일부는 항공 운임이 가격 저하라고 하는 형태로 소비자한테 환원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또 봤고요. 규제 완화에 의해서 이제 항공산업에서는 이제 1970년대 후반하고 1980년대 처음으로 이 신규 참여자가 쇄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에 굉장히 많은 에어 캐리어 회사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면서 1980년대 후반에는 또 항공산업의 대폭적인 통합, 회사의 기업끼리 어떤 통합을 경험했는데요. 스티븐 모리슨하고 이제 클리포드 위스턴에 의하면은 그런데도 여전히 개별 노선 수준에서는 일반적으로 규제 완화 이전보다도 심한 경쟁이 존재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978년부터 1993년에 걸쳐서 2,000마일 이상의 노선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유력한 경쟁 상대가 굉장히 증가를 했는데 500마일 이하의 노선에서는 뭐예요? 적은 경쟁 상대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장거리 시장과 단거리 시장의 어떤 그 시장 환경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떤 규제 완화로 인해서 바뀌는 시장이 장거리 시장이냐 단거리 시장이냐에 따른 어떤 그런 연구도 이러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게 수행이 됐었죠. 자, 규제 완화에 의해서 이제 항공 운임은 이제 다양하게 되고 있는데요. 다수의 제약이 붙은 어떤 그 할인 운임에 있어서의 어떤 여행 제약도 붙지 않은 고객 운임까지도 운임 선정에는 폭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같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뭐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고 뭐 한번 뭐 갈아탈 수 있고 뭐 오픈 티켓을 살 수 있고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근데 이 항공회사는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해서 운임 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산업 내에서는 일드 매니지먼트로 불리고 있죠. 그래서 원료에 대한 제품 비율 관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항공산업 자체가 이런 일드 매니지먼트를 갖다가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것을 갖다 강하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것이죠. 호텔 쪽에서도 일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료에 대한 어떤 그 제품 비율 관리라는 것이 근데 이제 교과목으로 해서는 그 배우나요? 학부 과정에 고객 관련이요. 근데 이제 저 일드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이거를 개설하는 데는 못 본 것 같아요. 학부 과정에서.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또 이런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무적인 게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 워커홀이라든지 우리나라 호텔 갖다가 투자하고 이러는 그 회사들이 있어요. 보통 보면은 예전에 여기 어디에요? 흥국생명 빌딩 그쪽 그 10층인가 몇 층에 그 워커홀 베넥스인가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W 호텔 짓고 그때 호텔 짓고 또 이제 그 파이낸셜 빌딩 그 자산 관리하고 그런 쪽 밑에 어떤 외식 푸드코트 같은 거 관리하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거기 한 뭐 약간 석사 정도 졸업하고 가가지고 이제 그 면접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캐시플로우 볼 줄 아냐고. 그래서 그런 것들, 캐시플로우 보고 이런 일드 매니지먼트 같은 거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무 쪽, 호텔 같은 경우 이제 재무 쪽 같은 건 굉장히 많이 그 센스 있게 그걸 갖다가 이제 다뤄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항공도 근데 마찬가지로 근데 이 솔직히 말해서 이 고정자산 비율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죠 그랬어요.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항공 노선도 운항하고 또 뭐도 하죠? 아니요. 굉장히 또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게 뭐예요? 수리 아니에요? 수리? 그죠? 정비. 정비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요새 또 경복궁 옆에 그 호텔 부지 때문에 좀 뭐 이렇게 많이 많긴 한데 모르겠어요. 미국식 접근 방법하고 한국식 접근 방법, 그러니까 한국식 접근 방법하고 좀 달라가지고 좀 이렇게 어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 호텔을 짓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그 대한항공의 그 재무조를 봤을 때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지금 비행기를 많이 소유하고 있죠. 근데 지금 그 그룹 재무구조가 그렇게 뭐 훌륭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이익을 내려면 그 비행기를 팔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렌트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어떤 그 재무구조를 갖다 더 탄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호텔에 신경 쓸 게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제임스 코크하고 이제 리차드 세브라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량적 기술을 이용해서 항공회사는 일상적으로 몇백, 몇천 가지 종류의 다른 운임의 항공권을 제공하고 있대요. 운임은 각각 누가 사는가, 언제 주문하는 것인가, 그리고 항공회사가 몇 개 정도의 다른 주문을 받고 있는가, 같은 항공편 또는 같은 종류의 항공편의 종류의 판매 가격이나 과거의 가치 움직임이 어땠는가 등에 달려있대요. 그죠? 하여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한 300명이에요.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뭐 어떤 입장에서 이거 뭐 언페어해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뭐요? 그 어떤 그 알프레드 칸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미국 항공 자유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런 항공 운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여행객 모두에 있어서 유익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굉장히 틀리죠. 어떤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본에서 동경에서 한국 올 때 이게 그 예약이 이중 부킹이 됐나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래서 공항에서 기다렸다 탔는데 나중에 그냥 뭐 그러니까 비어서 가느니 그냥 준다 해가지고 1등석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생은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그리고 또 운임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은 무슨 뭐 돈을 오히려 보너스를 받고 낮은 가격에 온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이 소비자의 그냥 입장에서는 굉장히 싸게 뭐 이렇게 갔으면 좋겠지만, 이러한 항공 운임이 이런 차이 때문에 이러한 그 정량적 기술을 이용한 그런 차이 때문에 항공회사가 이익을 실현할 수 있고 어떤 서비스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항공기에 있어서 운임 차이는 부분적으로는 실질 비용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각각 크게 다르다고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장거리인가 단거리인가, 혼잡한 항공편인가 비어있는 항공편인가, 시간대나 요일이 언젠가, 체육관이 자리를 확보해 두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이 같은 운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보다 대형의 그리고 효율적인 항공기 사용이나 대단히 다양하고 편리한 노선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폭적으로 할인된 항공권은 이제 승객이 없으면 공석으로 될 예정의 자리를 메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 여유가 있는 승객이나 여가 여행객이 제공되는데, 이는 어때요? 항공사나 여행객이나 있어서 서로에게 유익한 거죠. 그래서 미국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화 이전에 일지라도 낮은 항공 운임화 혜택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항공산업의 효율성에 올라갔던 것에 유리하고 있는데요. 운임 자유화가 시작된 것은 1976년 이래 정규 운임은 70% 이상 상승한 반면에 평균 실직가 항공 운임은 40% 내렸죠. 총 비행거리의 6%만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기에 항공 이용객의 총 비행거리는 3배가 되었는데요. 스티븐, 모리슨, 클리포드 윈스턴의 추계에 의해서 계산을 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자유화 이래에
그 실질 운임이 저하에 의해서 소비자가 받게 되는 저작권 가운데서 18%는 기존 항공사의 경쟁 격화에 의해서 가져오게 된 것이고요. 31%는 저운임으로 인해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의한 경쟁에 의거한 것. 그리고 저운임으로 유명한 그 사우스웨스트 항공이죠.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하고의 경쟁에 의해서 이제 31%가 이제 그 절약되는 그런 부분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10%는 신규 참여자가 생길 때마다 생긴 거죠. 그리고 41%는 항공회사의 운영 효율의 개선에 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조사된 실질 항공 운임이 저하 가운데서 자유화의 영향은 거의 60%에서 된 것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규제가 풀리면 어떻게 해요? 자유화의 경향에 의해서 어떤 혜택을 60%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공급자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가 이게 실질적인 어떤 소비자의 그 가격 실질적인 어떤 항공 운임의 절약 효과를 60%나 갖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저운임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어떤 참가가 자유화 효과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성공은 근거리편 서비스의 제공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비행편의 80%가 705마일 미만인데요. 이러한 근거리 항공에 있어서의 어떠한 경쟁적인 위치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소비자들은 관광객들은 보다 더 싼 가격에 갈 수 있었던 거죠. 근거리의 어떤 여행들을요. 자, 그리고 또 자유화의 결과를 볼까요? 그랬을 때 항공기에 있어서의 혼잡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항공기는 특정 비행에 대해서 이전보다 많은 승객을 태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래서 자유화의 이 트레이드 오프, 그죠? 하나는 상관관계 중에 하나는 소비자가 저운임 대신에 쾌적도를 어느 정도 단념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 하나의 예상된 결과고요. 그래서 승객 가운데는 혼잡률이 상승했기 때문에 희망 항공편에 타는 일이 어렵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자유화는 항공 편수를 줄인다고 예상되었는데요. 실제는 시장에서는 대부분 편수가 증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GAO, 그리고 회계검사원이죠. 그래서 출항 계획 수는 소도시 공항에서는 50%가 증가했고요. 중간 규모의 도시 공항에서는 57% 증가, 그리고 대도시에서는 이제 68%의 그러한 그 출항 계획이 증가하게 된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요. 그리고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이 확대된 결과로서 소비자는 연결편에서 필요한 여행 시간과 저운임이나 다양한 출발 시간의 그 선택지를 갖다가 교환하게 되었고요. 근데 자유화 때문에 이러한 그 항공회사가 유지관리 비용을 갖다가 삭감하게 따라서 이게 승객의 안전이 위협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염려도 할 수 있겠죠. 뭐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판명됐어요. 아무튼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경제적인 규제 완화는 안전성의 규제 완화를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연방항공국은 감시를 그 대신 이런 감시 체계를 갖다 굉장히 탄탄하게 한 거죠. 그래서 비행상에 관한 안전 규칙을 갖다 점점 강화해 가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항공회사가 이러한 그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한 어떤 삭감에 의해서 그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모든 이용객이 항공자유화의 이익을 동등하게 나눠 갖는다는 뜻은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장거리로 혼잡한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객은 단거리에 비어있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객보다도 많은 이익을 갖고 있어요. 보통 이제 장거리, 그러니까 이런 그 항공 자유에 의해서 장거리 여행객들, 특히 이 국제관을 갖다가 이용하는 그런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은 편익을 갖다가 얻게 되었고요. 또 여행객 가운데서는 자유화로 인해서 운임이 불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운임 보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하에서는 항상 운임 보조가 있었는데요. 항공 운임을 장거리 시장에서는 비용보다 높고 단거리 시장에는 비용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객 가운데 자유화에 의해서 실제로 운임이 상승하면
서비스 질도 저하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모리슨과 윈스턴에 의하면 평균 실질 운임은 전체로서는 내리고 있는 반면에 800마일 미만의 거리에서는 상승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800마일이 기준이죠. 그래서 한편 회계감사원에서는 이제 1994년의 조사에 의하면 112개 공항 가운데 자유화 이후에 실질 항공 운임이 내린 것은 73개 공항이면서 또 33개 공항에서는 이제 상승했다는 것을 이제 추계를 했었죠. 그래서 이 그 윈스턴의 추계에 의하면 항공 자유화가 소비자에게 가져온 연간 후생 상승분의 총계는 1993년 가격에서 약 184억 달러로 돼 있죠. 그래서 또 이런 항공 자유화의 또 하나의 어떤 그 파생적인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마일리지 프로그램이 도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1981년도에 어드밴테이지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고요. 1986년까지 모든 주요한 미국 항공회사는 독자적인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갖다가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마일리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비행거리에 따라서 교환이 가능한 이용자 포인트가 획득이 되고요. 승객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 무료 항공권이라든지 호텔 숙박, 렌터카, 크루즈 여행과 교환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크레딧 카드 회사랑 같이 제휴해서 마일리지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러한 마일리지 프로그램 같은 게 어떠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인가요? 이제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냐, 아니면 잠재적 경쟁을 피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이게 이러한 질문들이 나왔었는데 이것이 양쪽을 다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마케팅 전략이면서 어떠한 경쟁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죠. 근데 이런 그 관광 여행객에 있어서 이 마일리지 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는 이제 그 할인 서비스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 관광객은 대규모 항공회사에 그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다가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회사를 갖다 계속 리피트해서 타야지만이 그 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중소항공회사는 이런 마일리지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그러한 입장이 있다고 이제 모리슨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밖에 목적지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회사, 극단적으로 얘기해서요. 이런 회사는 아무리 많이, 그러니까 거기를 계속해서 통학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통학이란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그 한 목적지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마일리지를 갖다가 쌓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근데 여러 그런 노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뭐예요? 또 다른 어떤 그 마일리지를 갖다가 여러 노선을 통해서 싸움으로 인해서 새로운 그런 노선으로 무료 현금권을 갖다 이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좋은 보상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이것을 좋은 유인책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마일리지 프로그램 같은 것이 이제는 스카이팀이라든지 스타 에어라인스라든지 이런 협정을 통해서 이것이 좀 더 어떤 그 보너스 마일에 있어서의 어떤 강점을 강화하는 분야로 좀 더 가고 있죠. 그래서 알프레드 칸이라는 사람은 또 미국의 그 항공 자유의 영향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항공 자유화 같은 경우는 좋은 의미에서 여행의 민주화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더욱 많은 여행객이 현재 운임 체계에 불공정한 것이라고 또 말하고 있대요. 특히 비즈니스 여행객에 있어서 그 경향이 강한데요. 어느 주요한 항공회사는 사장은 현재의 항공 운임의 구조는 이제 파손되어 있다고 이제 마침내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또 사우스웨스트 항공이나 이제 제트블루 항공사라는 그런 저가 항공사에서의 경쟁이 격하다는 것을 보고서 어느 미국 항공회사는 최고가 운임을 끌어내려서 운임의 종류를 줄임으로써 단순화된 운임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여행객이 항공기에 차별화된 운임을 기꺼이 지불하는 한 주요한 항공사가 운임 차별 모델을 파기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운임 차별 모델이죠. 아까 얘기한 그 수천 개의 어떤 그런 그 운임을 차별화시키는 그런 모델 같은 것은 이 미국 항공산업 중에 중요한 특색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그 규제 완화가 국제 항공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어요. 운임 참여, 퇴출 규제의 모두를 제거한 미국의 항공산업의 자유화는 유럽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이라고 하는 다른 지역의 규제 개혁에 있어서의 하나의 모델을 갖다 제공함에 있어서 국제적인 어떤 그 항공산업의 어떤 규제를 갖다가 완화하는데 하나 일조를 했죠. 그래서 동시에 자유화는 미국의 항공회사의 국제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생산성을 증대시켰고요. 그리고 외국 항공사의 경쟁력을 약체화시킨다고 하는 부차적인 효과를 갖고 왔죠. 그래서 따라서 자유화는 외국 정부의 자국의 항공산업을 자유화하는 강한 유인을 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제되고 있는 기업은 시장 경쟁에서 단련된 기업과 대항해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게 이 미국 그 미국적인 환경에서의 어떤 항공회사의 어떤 그 입장이죠. 또 항공 자유화에 의한 효율성으로 인해서 국제항공의 카르텔인 국제항공운송협회의 독점력도 약화되었어요. 그래서 국제항공에 있어서 AITA가 발의하고 있었던 국제항공운송협회가 발의하고 있었던 운임고정협정을 강제하는 능력은 모두 감소되었죠. 그래서 많은 정부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국유항공회사의 민영화는 자유화의 시작이죠. 일반적으로 미국 EA 정부는 미국이 채택한 항공 자유화 같은 자유 경쟁 접근 방법을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자유 경쟁 접근 방법으로 항공회사 간의 승자와 패자를 낳게 하여 항공 운임 격차가 벌어져서 운임 체계가 불안정으로 되기 때문이죠. 미국 EA에서는 그 국내 항공 자유화는 강하게 관리된 경쟁을 의미하게 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일본에서의 규제 개혁은 저가 항공회사가 문을 열기 시작되었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가 항공회사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저런 그 경쟁이 나타나게 됐다는 이제 요 가까운 그죠? 가까운 그 국외 여행의 노선이 많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진에어라는 걸 갖다가 뒀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뭐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선수를 쳤죠. 그래서 이제 저가 항공사의 시장 참여에 있어서 어떤 경쟁을 막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 그 뭐랄까 그래서 이게 그 어떤 그 경쟁에 있어서 어떤 것을 목적으로 했는지 이게 뭐 대비겠지만 그렇죠? 아무튼 지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저가 항공사로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이제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죠. 자, 국제항공 같은 경우는 오픈 스카이와 항공에서 제휴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2차 대전 이후에 국제항공은 그러니까 두 개국 간의 협정으로 네트워크에 의해서 관리되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나라마다 이렇게 노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이 어떻게 되냐면 두 개국 간의 협정이 돼가지고 계속 이 협정,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미국과 일본 서로 교섭 간에 의해서 협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일본도 뭐 호주랑 협정을 하고 호주도 또 딴 뭐 뉴질랜드랑 협정을 하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픈 스카이가 열게 된 거죠. 항공회사 협정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미국의 어느 항공회사가 일본에 비행될 수 있으면 그 일본 항공회사가 미국에서도 비행할 수 있게끔 그리고 어느 만큼의 편수를 운항하는가 그리고 이들 미국 항공회사가 일본에서 탄 승객을 제3국 중국으로 운반하는 일이 허가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협정에서 결정을 하죠. 이와 같이 항공기 승객의 글로벌한 움직임에 의해서 이런 규제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고 무역이 점점 글로벌화되면서 국제관광도 급속하게 성장하는 속에서 소비자나 기업은 글로벌한 항공기 여행 서비스를 갖다 요구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자유무역 같은 경우는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국 간 접근을 갖다 채택하고 있죠. 지금 구체적으로요. 근데 국제항공 같은 경우는 근데 아직까지도
나라마다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강 4,000개의 항공협정을 갖다가 모아서 저러한 국가마다의 그러니까 국가 간의 스포크엔 국가만의 어떤 그 노선을 갖다가 연결돼 가지고 이거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항공협정의 대부분은 2개국 간의 상태지만 그 국제항공기 여행자는 어떻게 왕래는 뭐예요? 또 2개국 간 이렇게 연결되는 걸 통해서 여러 나라를 갖다가 거쳐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그 미국과 오픈스카이 협정을 최초로 체결한 EU 국가는 네덜란드예요. 1992년도에 그걸 협정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1995년에는 미국과 스위스 간, 그리고 미국은 10개의 EU 가맹국가 오픈스카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1992년부터 99년에 걸쳐서 37개 국가의 협정을 같은 양상으로 얻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그 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비자와 그죠? 항공 티켓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장착이 된 거죠. 그래서 대서양 횡단 노선을 운항하는 미국과 유럽의 항공회사가 제휴가 됐는데요. 항공회사 제휴라면 개별의 항공회사 활동을 연결시킨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협정인데요. 유나이티드 항공은 루프트한자, 그리고 독일 항공이나 그 밖의 항공회사에 제휴해서 스타일란스를 갖다 형성을 하고 있고요. 델타 항공은 바로 뒤따라서 에어프랑스, 알리탈리아를 통해서 제휴를 했고요. 노스웨스트 항공은 KLM 항공과 스카이팀을 형성했죠. 그래서 어떤 그 제휴로 인해서 제휴 상대는 항공 표명의 상호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코드 쉐어링이나 마케팅, 운항 계획 조정, 마일리지 프로그램 등의 통합이 가능하게 되었죠. 자, 이러한 전략적 제휴는 이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어떤 그 찬성을 갖다 얻고 있는데요. 1995년에 출판된 미국 국제항공 수송정책 강령 속에서는 미국 정부는 이제 국제적인 항공회사 네트워크의 확대라고 하는 경향은 항공산업에 내재하는 네트워크 경쟁의 필연적인 반응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서양을 횡단하는 3개 제휴 모두에서 관해서는 독점금지법에 예외가 되고 있죠. 근데 항공회사가 이런 전략적 제휴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그 국외의 연결 서비스를 포함해서 대부분 비행편으로 연결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연결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았고 운항편 수도 적었고 그리고 체크인도 충분하지 않았고 운임 구조도 굉장히 완전하다고 할 수 없었죠. 근데 이런 제휴로 인해서 항공회사는 편리한 여행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사업 비용도 삭감이 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제휴에 의해서 항공회사는 2개국 간 항공협정이 한 군데로 모여진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다 효율이 높은 운영을 가능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소비자나 공급자인 항공회사의 쌍방의 이익을 갖고 오게 됐죠. 또 제휴는 국내의 항공회사에 외국 기업이 직접 투자할 때 주어지는 제약을 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픈스카이 협정은 항공회사의 전략적 제휴의 진전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픈스카이 협정은 제휴의 진전에 있어서의 필요 조건은 아니지만 항공회사가 대서양을 횡단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항공회사의 능력을 대폭 확대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경제적 편익이 이 오픈스카이에 의해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 1999년 미국 운수성이 어떤 그 경제 효과에 대한 관련 연구를 갖다 수행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갖다가 발표를 했는데요. 대서양 횡단 항공회사 제휴가 형성되고부터 승객 수는 극적으로 증가했고 대부분 그 승객은 신규 승객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항공회사에서 옮겨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항공회사에서 옮겨온 것이 아니고요. 따라서 대서양 횡단 항공회사 제휴는 항공기 이용객의 수요를 갖다가 증가를 시킨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휴가 확장해 감에 따라서 각 회사의 서비스 범위가 중복되었기 때문에 산업 구조가 보다 경쟁적으로 되었고요. 오픈스카이로 인한 자유화와 제휴의 확대 결과 항공 운임은 대폭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스카이 협정의 토대에서 두 개 도시 간의 시장은 가장 큰 운임이 이제 그 디스카운트된 그러한 것을 경험했고요. 1996년에서 1998년에 걸쳐서 13.7%가 그 운임이 디스카운트가 됐고요. 그리고 그 오픈스카이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시장에서도
항공회사 제휴가 이전보다 더 심하게 경쟁을 가져온 결과 운임 하락을 갖다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규제에 의한 그러한 이것도 오픈스카이 협정에 의한 항공 산업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오픈스카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두 개국 간의 교섭은 시간이 걸리는 곤란한 과정이죠. 근데 이러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두 개국 간에서 다음 단계는 다국 간의 접근을 갖다가 갖는 일인데 그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서너 락크록스하고 데이비드 울프가 보통 자유무역은 보호무역보다 우수하지만 거기서는 이제 경쟁에 따른 어떤 패자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패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고안했을 때 이 오픈 스카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한이 온전한 형태로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네사 포그하고 페스파투어라는 사람이 이제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가게 된 것은 1872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들은 열차, 열기구, 선박, 중국의 범선, 증기선을 타고 이루어진 여행을 계속했고요. 오늘날에는 그들은 고속제트 항공기를 사용해서 진짜 80일간 동안 벌렸던 그런 거리를 단시간으로 그리고 낮은 가격으로 세계를 일주하게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근데 같은 시간이 걸리게 되면 그들은 멋지고 호화스러운 퀸 엘리자베스 2세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할 수도 있어요. 기술은 여행을 보다 빠르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관광 여행을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광 여행에 있어서의 어떤 타고 가는 그런 도구에 대한 그러한 연구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없어요. 보면은 어떤 뭐 캠핑이냐 크루즈냐 아니면 뭐 버스냐 기차냐 뭐 이런 교통 수단에 따른 어떤 그런 연구가 요즘은 굉장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와 연관해서 또는 그것이 또 특히 뭐 크루즈냐 장거리냐 단거리냐 그리고 어떤 항공 시스템의 어떤 발전에 따른 어떤 운임의 어떤 비용의 삭감이라든지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의 비용 삭감이죠. 이라든지 아니면 공급자 입장에서의 어떤 비용의 삭감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여러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관광 유치 경제에서 관광의 위치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건데요. 관광 새틀라이트 어카운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마다 관광에 있어서의 어떤 계정을 갖다가 소비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관광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광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계 소비의 다른 분야와 같이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발견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경제활동으로서의 관광이 점점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많은 어떤 국가에서 관광이 그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관광 새틀라이트, 투어리즘 새틀라이트 어카운팅이라는 그러한 계정으로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있어서의 어떤 국민 총소득 그리고 이제 산출 계산 속에서의 관광을 통합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죠. 자, 스테판 스미스하고 데이비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관광 새틀라이트 어카운팅의 세 개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국민 관광 속의 구조를 기술하는 일과 그리고 국민 관광 활동의 경쟁적인 규모와 기여도를 측정하는 일 그리고 국민 관광 활동과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수량 데이터를 기술한 통계값을 수집하고 상호 관계를 갖다 파악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관광 새틀라이트 어카운트의 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어카운트를 이해하는 일은 한 나라의 GDP 즉 국내 총생산 총산출이 어떻게 계측되고 있는가가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한데요. 그러므로 국내 총생산의 계산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데서 시작이 되죠. 국내 총생산은 이제 GDP라고 그러는데요. 한 나라의 경제 활동의 척도를 보이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측정 방법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국내 총생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는 일정 기간 동안 보통 1년간의 경제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 서비스의 가치를 얘기하는데요. 동일한 재화를 몇 번이나 계산에 넣는 일을 막기 위해서 최종의 재화 그리고 서비스만 계산에 집어넣고 있죠.
다른 재화를 만드는데 투입되는 재화는 중간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계산해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미국의 GDP를 계산할 경우는 농장에서 생산된 어떤 소맥의 가치와 그 소맥으로 제조된 소맥의 가치와 양쪽을 보태는 일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소맥분의 가치에는 이미 소맥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GDP를 산정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각 생산 단계의 부가가치를 쌓아 올리는 일인데요. 부가가치액은 각 생산 단계에 있어서의 산출물의 시장 가치에서 생산으로 쓰여진 중간 구입의 가치를 빼는 일로 인해서 얻어지죠. 다음 예를 갖다 한번 볼까요? 최종 산출 물법하고 부가가치법을 갖다 두 개를 나누고 있는데요. 농장 단계에서는 생산된 소맥의 가치가 $10,000 그리고 가공 단계에서는 생산된 소맥분의 가치가 $15,000예요. 그러면 생산된 최종 재화, 즉 소맥분의 가치는 얼마인가요? 그러면 $15,000죠. 그죠? 근데 부가가치법은 농장 단계에서의 어떤 부가가치가 $10,000 그리고 가공 단계에서의 부가가치가 $5,000 해서 총 부가가치를 $15,000 해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생산된 소맥이 $10,000의 가치를 갖고 가공된 소맥분이 $15,000의 가치를 갖게 되면 농장 단계에서의 부가가치는 $10,000이며 가공 단계에서 부가가치는 $5,000 이죠. 그래서 생산이 양 단계에서 총 부가가치는 $15,000이죠. 이는 소맥분 최종재의 가치 $15,000 동일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GDP는 모든 산업에 있어서 생산된 모두의 최종재와 서비스의 가치와 동일하게 되죠. 다시 말해 GDP는 모든 산업에 의한 부가가치에 동일하게 되겠죠. 자, GDP를 계산하는 이들의 두 개 방법은 공급자 또는 사업자, 즉 공급 측에 의한 재와 서비스의 산출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GDP는 매수자, 다시 말해서 수요 측면에서 가능한데요. 경제 내에 생산되는 모든 것에 누군가에 의해서 매수된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수요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경제 내에서 생산된 최종재와 서비스의 총계의 가치, GDP죠. 이것은 국내의 가계, 기업, 정부의 지출과 수출, 총계에서 그들이 수입에 지불한 부분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수출에서는 이제 비거주자라고 하는 최종재 그리고 서비스의 매수자에 의한 구입 지출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GDP는 국내 가계 지출 플러스 투자 지출 플러스 정부의 재화 그리고 서비스의 지출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출을 더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수입을 빼는 것입니다. 자, 수출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 비거주자를 말하는 것이죠. 외국인에 의한 미국의 재화, 서비스의 구입이죠. 다른 한편 수입은 국내 거주자에 의한 외국의 재화, 즉 서비스의 구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광에서는 수출이 국외에 판매되는, 송출되는 재화이며 수입이 국내에 갖게 되는 재화라고 하는 보편적 이해를 갖다 바꿔야 되겠죠. 왜냐하면 관광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의 지출이 수출로 되고 국외에서의 자국 국민이 그 관광객의 지출이 수입으로 되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자, 한번 Q&A 방식으로 한번 관광 새틀라이트 어카운트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관광 여행은 경제에 어디서 계측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어디서도 계측되고 있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경제에서도 왜 계측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관광객의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산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의 지출은 대부분 경제 부분 분류를 정하여 있는 북미 산업 분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 산업이라는 그러한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생산물 구분이 어느 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종류에 대해서 걸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광 새틀라이트 어카운트를 갖다가 계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럼 관광 산업이 미국 경제에서 갖게 하는 중요한 기여를 어떻게 계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것은 이제 관광 새틀라이트 어카운트의 개발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 관광 산업이라는 그러한 그 생산물 구분 코드가 없기 때문에요. 그죠? 산업 코드 부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관광에 대한 관광 새틀라이트 어카운트라면은 이게 관광 위성 계좌는 이제 그 미국 경제에 대한 그 관광의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비교적 새로운 경제 통계 수법인데요. 이 수법의 독자성은 관광의 재화, 서비스의 구입을 그것들이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의 산출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하겠는데요. 이 관광 새틀라이트 어카운트는 또
관광객에게 판매된 관광의 재화 서비스 부분을 지역 주민에게 판매된 것에서 구별하는 일을 가능케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들의 계좌에서 계측되고 있는 것은 항공요금, 숙박, 음식, 소비품 및 그 밖의 관광활동의 구입을 계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관광 세틀라이트 어카운트는 이들의 지출물, 그것들을 생산하는 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또 생산하는 산업이 그 나라의 국내 총생산에 가져오는 기여로도 계측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런 관광 세틀라이트 어카운트는 관광을 그 밖의 산업과 비교가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의 GDP 계산에 쓰이고 있는 경제 계산의 기본 틀은 관광 세틀라이트 어카운트를 산정하는데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광 세틀라이트 어카운트는 한 나라의 GDP로부터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최초의 관광 세틀라이트 어카운트는 1998년 7월에 미국 상무성 경제분석국에 의해서 그 1992년에 관하여 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간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2000년 7월에는 1996년과 1997년에 관한 추적 추계 조사가 공적으로 발간되었고요. 그리고 1997년의 결과는 다수의 표를 한데 모아 정리되고 있고 몇 개의 중요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 사이드에서는요, 미국 내 그 관광 수요는 외국인 및 내국인 여행자가 방문한 미국 내에서의 각 여행지의 여행 전후의 여행 관련 지출에서 구성되고 있고요. 여행 전후의 여행 관련 지출에서 구성되고 있고요. 여행자에는 미국에 거주자, 비즈니스맨, 정보용자, 그리고 미국 내의 타국에서의 여행자가 포함되어 있고요. 1997년에 그들이 4개 그룹에 의한 관광 관련 지출 합계액은 4,612억 달러로 올라갔었죠. 그리고 미국 거주자가 국외에서 관광에 지출한 액은 535억 달러를 빼고 나면 미국 내에 있어서 관광 관련 지출 총액은 어떻게 되죠? 4,077억 달러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로 여행 그리고 관광으로 지출된 1,162억 달러는 중간 제한 서비스의 구입으로 GDP에 다시 산입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제외한 것의 구입은 최종 제한 서비스의 구입이고요. 따라서 국내 관광의 제한 서비스에 대한 최종 수요는 1997년에 있어서 2,915억 달러. 그렇죠? 거기서 또는 그 미국의 국내 총생산의 3.5%로 되고 있죠. 이러한 그 총액 2,915억 달러는 이제 4,077억 달러에서 이제 1,162억 달러를 뺀 값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내 관광의 그 최종 수요의 최대 비율은 60%가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미국 가게가 차지하고 미국 가게가 차지하고요. 그 외국인 여행자는 33%, 정부 고용의 여행은 나머지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국내 여행이 미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국외 여행보다 훨씬 큰 것을 관광 세틀라이트 어카운트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관광 자본 투자 지출이 이 지출 수치표에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공급 사이드에서 한번 또 볼까요? 관광 세틀라이트 어카운트에서 고유의 특징은 관광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 여러 산업의 여행자 지출을 연결시켜 보는 일이 있는데요. 자, 여행자가 지출하는 돈과 미국 비즈니스의 수입은 그 1977년 한번 볼까요? 호텔 및 간이 숙박시설의 여행자 총 지출의 최대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742억 달러에서 18.2%를 차지하고 있고요. 국내 여객 항공 운임은 15.9%를 차지하고 있죠. 648억 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음식은 612억 달러요. 그리고 국제 여객 항공 운임이 453억 달러. 그리고 레크레이션 오락업이 322억 달러. 그리고 자동차 트럭이 렌탈에서는 212억 달러, 5.2%를 차지하고 있죠. 자, 이것이 이런 순서로 이렇게 쭉 돼 있고요. 여행자가 쓰기 쉬운 돈이 대부분은 관광산업, 다시 말해서 호텔이나 항공과 같은 부분을 여행자에 판매하고 있는 산업으로 보이면서 일부이지만 주유소나 대학의 서점에서의 관광객이 토산품 구입 같은 그러니까 기념품 구입하는 거 있죠. 뭐 대학 서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그 대학의 티셔츠라든지 뭐 이런 그 문구용품이라든지 이런 거 사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비관광 산업에서도 이러한 지출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국민 총생산에 대해서 여러 산업의 기여는 그들이 부가가치액에서 계산이 되고요. 1997년에는 미국의 관광산업에 의한 부가가치 합계는 1,787억 달러, 그리고 미국의 GDP의 2.2%죠. 이것과 비교해서 미국의 농업, 임업 또는 어업의 기여는 1.6%, 제조업에서는 16.6%이죠. 그렇죠? 그래서 농업과 임업 그리고 어업의 기여도보다는 높고, 그리고 제조업 기여도보다는 낮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GDP에 최대의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관광 산업 중에 그 세분별로 이렇게 보면요. 관광 연관 산업은요. 호텔 및 간이 숙박시설이 546억 달러, 그리고 항공운수가 461달러, 음식점이 267달러, 그리고 소매업이 141억 달러. 근데 이것은 음식점 및 급유소를 제외한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트럭의 리스업이 112억 달러죠. 그래서 GDP의 각 사업의 부가가치액은 그 산업에서 여행자가 지출하는 액보다 상당히 적고요. 그리고 이를테면 여행자는 숙박에 742억 달러를 소비하고 있지만 호텔 및 간이 숙박 산업에 의한 부가가치는 546억 달러였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눠주는 그런 그림에서는 미국 경제에 대한 관광 주체 기여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자, 관광의 고용과 보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지출에 의한 1997년에 약 450만 명의 직업도는 미국의 총 고용의 약 3.5%가 창출이 되는데요. 가장 고용이 많은 관광산업 순서는 이제 호텔 및 간식시설, 음식점, 항공업, 소매업, 자동차 및 렌탈, 리스 이렇게 해서 별반 아까 보여주는 그러한 그 지출과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죠. 자, 미국 관광 세틀라이트 어카운트는 여행자 최종 수요는 미국 경제 전체의 성장보다 빠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액도 미국 경제 전체의 명목상 GDP 성장보다도 빠르고요. 그리고 관광산업 고용률도 미국 전 산업보다 높게 성장하고 있고, 관광산업 고용자 임금 성장률도 미국 전 산업보다 약간 낮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성장률도, 그러니까 고용률도 높고, 산업 성장률도 높고, 부가가치액도 성장도 빠르고, 수요도 성장이 빠른데 고용자 임금 성장률만 좀 낮죠. 그럼 여기서 좀 이렇게 임금 체계가 좀 이렇게 수익 구조에 따른 임금 체계가 좀 이렇게 높아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여행자 지출의 파급 또는 승수 효과라는 건요. 1996년 여행자의 관광 지출이 각 1달러가 미국의 추가적 판매고 간접 판매고 0.68달러를 내게 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직간접의 산업 판매 상액 1.68달러 가운데 1달러의 직접 판매를 제한 0.68달러는 타 산업에서 여행 지출에 대한 구입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뭘 보시면 되냐면 여태까지 저번 때 제가 설명드린 그 인풋 아웃풋 어나리시스 있죠. 관광 파급 효과 분석하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관광 승수 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왜 승수 효과라고 그러냐면 그런 1달러당 얼마의 그런 그 간접 판매액이라든지 부가가치라든지 생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뭐 1,000달러당 얼마만큼의 그리고 얼마만큼의 사람이 고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외식 서비스로 소비된 1달러가 농업 그런 승수 효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외식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된 1달러가 농업, 식품, 강업, 유통업 및 타 산업에 있어서 추가 1.1달러 5센트를 산출하고 있고요. 호텔에서 쓴 1달러는 모든 산업에 추가 산출 0.76달러를 산출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한국은행에서 이런 그 승수 효과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를 갖다가 연도마다 때가 되면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관광 경제의 중요성은요. 세계관광협의회에서 160개국 12지역을 관장하는 세계적 관광연차 세틀라이트 어카운트를 출간하고 있는데요. 보다 포괄적인 방법으로 경제분석국에서 추계상 지출을 갖다 포함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관광 수요는 여행객에 의한 여행 관련 지출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관광협의회에서는 관광산업 정부에 의한 관광산업 및 정부에 의한 자본 투자 지출이나 관광 프로모션, 항공안전, 공중위생 서비스, 미술관, 박물관, 유원지 입장료와 운영비와의 차액 보전금이라 하는 돈이 용도의 정부 관계 기관 지출, 외국 여행사의 관광 사업에 쓰이는 항공기, 그리고 여객선 및 자동차와 같은 투자재의 지출, 국외 여행객에서의 해외에서 차후에 판매되는 비여행자 소비재 재화의 추출을 갖다가 포함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세계관광협의회라는 세틀라이트 어카운트가 세계관광협의회는 이 세틀라이트 어카운트가 포괄적이게 경제적 기여의 추계를 다음에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여행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관광사업과 자본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수출 거래를 포함한 더욱 광범위한 관광 경제에 대해서 일하고 있고요. 관광 관련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간접 효과인 승수 효과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관광 경쟁력을 한번 살펴보면요. 관광 산업 규모는요.
세계 최대 고용 창출력으로 이제 잡혀 있고요. 그래서 국제연합의 세계 관광 기관에서는 이것을 매년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 관광 산업의 GDP는 이제 5조 470억 미국 달러고요. GDP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4%. 그죠? 그리고 세계 국제 관광객은 1950년에 2,530만 명에서 2010년대는 10억 명이죠. 그리고 2020년대는 15.6억 명을 기록할 것이고요. 그리고 1910년의 세계 관광 대중화 과정에서 4단계 아시아 지역 관광 혁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관광 경쟁력 1위에서 3위는 보통 이 2008년 기준으로요.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이 차지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전년에 10위에서 4위로, 그리고 카나다는 9위에서 5위로, 한국은 31위, 중국은 64위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광 유치 지역의 편익과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행을 하게 되면 관광객이 편익을 받는 동시에 이 비용도 부담을 하죠. 그래서 재화 서비스를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업자는 편익을 얻는데요. 경제학자는 사적인 양 당사자에게 생기는 이들이 편익과 비용을 각각 사적 편익, 사적 비용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관광객이 하는 그런 그 여행 결정은 관광지 주민을 좋아하거나 나빠하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알래스카 순환객선 그 크루즈의 그 관광객은 알래스카의 바다를 오염시켜서 거기 주민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토착 또는 토착 미술 공예품을 갖게 되는 수요가 알래스카의 토착 문화를 연속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알래스카 사람들한테 편익이 생기기도 하는 양면의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학자는 지역의 다른 성원들에 영향을 미치는 파생 효과를 갖다 외부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외부 효과라고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재화의 매수 외에 사람들에게 생기는 편익을 이해하고 있고요. 외부 비용은 생산자 또는 재화의 매수 이외에 사람들이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성은 어느 사람의 활동에 가격이 시간 됐나요? 넘었죠? 네. 여기서 끊어주세요. 여기서. 네. 자, 한국 30일이 중국 64일을 갖다가 포함하고 64일가 있는데요. 지금 뭐 옛날 이게 이제 옛날 2008년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혀 있는 거지 하지만 점점 이제 그 한국에서의 어떤 국제 관광 경쟁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국의 어떤 그 경제 상황, 그러니까 관광 경제에서 관광 경제가 그러니까 관광 경제에 있어서 이 한국이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측면에 있어서 한국의 어떤 관광 새틀라이트 어카운트를 갖다가 이제 그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관광공사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관광 새틀라이트 어카운트를 이제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서도 이런 그 관광 경쟁력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갖다가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좀 국가적인 사업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한 학기 동안 뭐 여러 가지 뭐 주제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러한 텍스트를 이용하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이용하던 이런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 일주일에 그래도 한 3개 정도의 그런 서너 개 정도 원래는 하루에 한 3개 정도 읽어야 돼요. 원래는 박사과정 중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풀로 다 읽진 않아도 abstract하고 이런 구조에 따라서 어떠한 연구를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리서치 목적을 세우고 아까 리서치 갭을 발견하고 필요성에 의해서 리서치 목적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접근해 나가는지 그리고 공헌도가 무엇인지 특이할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쌓아 가신다면은 나중에 그게 좀 이렇게 어노테이티드 비블리오그래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페이지, 2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계속 쌓아나가시게 되면은 나중에 그 박사 과정 중에도 그렇고 나중에 박사 이후에도 연구 활동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예, 뭐 아무튼 이제 방학 중에도 여러분들 건강 잃지 마시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